또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볼게요. 사실 지금 민주당 얘기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아 너무 잘하니까. 맨날 검찰개혁 똑같은 걸로 싸우니까 할 말이 없죠. 검찰 개혁 가지고 너무 결론 좀 빨리 내주세요. 얼른. 자체적으로 시끄럽다 보니까 민주당의 정책적인 이야기 뭐 이런 거는 좀 약간 뒤로 밀려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이 워낙 또 혼란스러우니까. 아 워낙 잘해 국민의힘도. 저희 어디 혼란스럽습니까? 망하기 일보 이미 다 직전이에요. 단일 대우로 지금 정리가 되었는데. 근데 약간 좀 저쪽으로 단결이 돼서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요. 장동혁 대표의 진짜 속마음이 좀 궁금하다라는 또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민수 윤석열 접견 다시 신청을 했다고 해요. 장동혁 당대표가 사실 접견 간다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네. 이제 당대표 되기 전에는 면회 간다 갈 것이다 이랬는데 약간 좀 잠잠해지면서 오히려 옆에 좀 김민수 대표한테 야 네가 좀 얘기해. 야 내가 뭐 당대표인데 어떻게 얘기하냐. 네가 좀 얘기해. 뭐 이렇게 돼가고 있는 분위기인 건가 싶어가지고 지금 당내 분위기 어때요? 접견이야 인간적 도리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게 왜 이렇게까지 화두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래요? 너무 정치적으로 좀 심파극을 찍고 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과 절연을 해라, 뭐 접견을 가면 중도층이 떠난다. 굉장히 관념적인 얘기들만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절연한다라고 공언을 한다라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당이라고 하는 게 그런 치부와 유산을 모두 다 안고 가는 것이고 대통령이 잘못을 했으면 당도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책임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화두가 될 만한 얘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아니, 이야기라고 보세요. 누구라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죠. 아 그럼 탈당도 안 시켰어야지. 아니만 이야기를 함께 합니까? 가야지. 아니, 1호 당원인데. 그럼 계엄 책임 같이 져가지고 그건 이제 그 정당에서 당시에 이제 하시면 지도부 이 친구 예리하네. 아니, 그 당시에 지도부를 꾸리고 있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도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제 지도부가 바뀐 것에 대해서 각자 자신들의 이제 행동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본인이 본인 표 받아가지고 당선된 선출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공간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당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자기 발언을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것이 최고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자격이 있지 당선이 않습니까? 됐으니까. 자격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그것이 지도부를 운용함에 있어서 정말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네. 지도부 내에서 조율을 해야 될 문제죠. 밖에서 그걸 이간질하면서 누가 싸운다, 무슨 뭐 김장 뭐다 그러면서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친한동훈계가 뭐라고 하고 다니냐면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대패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복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해석을 해보면 한동훈을 복귀시키기 위해서 지방선거 지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암세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박민현 대변인한테 가장 힘든 조치는 뭔지 알아요? 한동훈 금지어로 만드는 거야. 그럼 저는 뭐 아주 힘들어할 거야. 근데 인간 박민영 자체를 대변인이 가장 금지시켰으면 힘들어하는 좋겠어요. 상황 뭔지 아세요? 한동훈 은퇴. 제일 힘들어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한동훈 아니, 대표가 정치 그만두면 힘들어. 김할수 하루 엄청 좋아하고 도파민 다 빠져서 힘들어서. 맞아. 아닙니다. 저 그럼부터 다른 방송 것도 이렇게 하고 못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 근데 이뤘습니다. 이건 있어요. 네. 뭐 물론 이제 박민영 대변인에 대한 입장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정치인들은요 현행법보다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뭐라 그래요? 국민 정서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김민수 최고위원 나도 친한 형이야. 근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상식적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 말처럼 지금 탄핵도 다시 재조명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아니 뭐하러 재판을 해? 뭐하러 뭐 검사가 있고 경찰이 있고 재판을 받습니까? 그냥 다 역사가 판결을 해줄 건데 그래서 말이 안 맞는 말이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장동혁 대표 그러니까 공당의 대표잖아요. 그래도 대선에서 41% 이상을 받은 국민의 정당의 대표가 네. 내란 우두머리에게 면회를 간다? 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서 무슨 말을 할 것이냐야. 그때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준다. 그러니까 탄핵에 가면 쉽게 말해서 건넌다라고 하면 가길 바래요. 그런데 가가지고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얘기하고 당신의 탄핵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해버리면은 그게 과연 국민의힘이 살려는 길로 가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는 장동혁 대표가 막 거친 말을 했지만 막상 대표가 되고 나니까 다시 조금 중간으로 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대표로의 하는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네네. 노력하는 게 보이는데 네. 근데 본인도 변신을 참 잘하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 연체동물이죠. 굉장히 유연해요. 네. 경력 보면 화려하십니다. 네. 친안에 있다가 갑자기 뭐 네. 찬탄으로 갔다가 지금 당 대표로 와서 막. 근데 다른 계엄 해제는 중도로. 또 동참했어. 계엄해전 또 동참하고. 그거는 야, 한동훈이 화려하네. 당과 대통령을 배신한 거죠. 장동혁 대표는
저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를 한 거죠. 장동영 대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장동이 무슨 아니 그분이 뭐라고 배신을 합니까? 배신이라고 하는 아니 것은 팔 뒤로 꺾어가지고 데려가서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정치에 대한 욕망은 일관적이에요. 위헌 위법성에 대한 그런 개별 국회의원으로서의 판단이 있었을 수 있죠. 그거랑 네네. 전혀 별개로 개별이 판단을 해요. 한동훈이 뭐라고 배신을 하고 말고 합니까? 당에서 배신할 수 있는 대상은 당과 대통령밖에 없어요. 당은 대통령을 배출하고 있는 그래도 것이고 윤석열이 대통령을 키운 배출할 수 있는 한동훈, 공간이 한동훈이 키운 당인 건데 장동혁이잖아. 한동훈이 대체 뭐라고 배신을 하고 말고 그러면 합니까? 장동영 네. 대표의 박민영 그 대변인의 그 평가는 요즘 어때요? 일단 그것도 좀 굉장히 궁금해요. 영리하고 유능한 사람이죠. 저는 대선 후보까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 그래요? 그럼요. 완전히 갈아탔는데. 근데 이제 뭐 말을 좀 받아서 이야기를 주류 대변인 이렇게 다들 음해를 하시네. 본인만 유인됐다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지금 이걸 박민영 그래요. 대변인만 좀 유임이 됐거든요. 네. 아우 저도 그런 걸로 일관되게 보이는 저는 당과 정권을 지킨다라고 하는 일관된 저는 기조를 견지를 하는 거고요. 장동영 대표도 당과 대통령을 지키고 정권을 지킨다 이 일관된 기조를 따라가는 거고 그 격가지에 불과한 것들이 한동훈 같은 떨거지들인 건데 무슨 한동훈을 배신하니만이 전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좀 기괴하다라고 봐요. 아니 근데 정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은 전 박명영 대변인의 어떤 그런 의견에 좀 동조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엄이라는 상황에서는 좀 특수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대통령의 잘못은 당의 잘못이고 책임 정치해야 되는 그럼 계엄의 책임 같이 지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내란으로 나오면은 같이 다 정당 해산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 계엄 전체에 국민의힘 전체가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구성원들도 몰랐고 그 상황에 대해 인지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뭘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오히려 다 같이 책임으로 몰아가지고 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더더욱 지금 김민수 대변인 같은 이야기가 나올 때 당 내부에서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죠. 아니 우리는 거기에 어느 대한 정도? 책임 안 질 건데 우리는 거기에 같이 책임 안 질 건데 저려는 안 할 거야. 우리는 그건 같이 지킬 거야.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아니, 명확하게 하자는 거죠. 계엄에 대해서 저희가 동조를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왜 역사적으로 재평가해야 대통령이 왜 평가할 계엄까지 거잖아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이르게 됐는가에 대해서 과연 여당이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똑바로 했는가 이 부분을 돌아보지 않고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대통령을 극단으로 절벽까지 밀어 올렸으면서 자기가 비상계엄을 해체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대선 장군 행세 결국 하는 게 아니 누가 윤석열을 극단으로 밀어붙여 자기 혼자 간 거지. 극단으로 밀어붙여도 뭐. 말도 안 돼. 대통령이 극단으로 밀려가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잘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비상계엄 옹호하지 않아요. 그런데 비상계엄에 이르기까지 여당이 밀리면 안 되지. 극단으로 여당이 역할을 본인 똑바로 스스로가. 못한 점, 아니 그러니까 똑바로 못하는 걸 떠나서 민주당 편들면서 지금 특검 통과시켰다라고 협박질까지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 편 그러니까 된다고 한 거야? 한동훈. 왜? 그러니까 얘기해봐. 민주당이 한동훈이 예쁘니까 한동훈 특검법은 또 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민주당이랑 한동훈이 편먹고 지금 정권을 공격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잘못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네네네. 그 원인 제공한 사람들이 자기들은 잘했다라고 하니까 그게 맞지 않다는 거고 책임 정치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김문수 최고위원도 약간 발언들이 호도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 건데 좀 세긴 하잖아요. 느끼기에. 뭐 보기에 따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불가항력적 방어력 좋아. 그 우리 파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박민영 대변인이 봤을 비가역적이기 때는 그냥 때문에 맞는 말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약간 좀 헌법 위에 당론이 위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던 거를 보고 저는 약간 좀 사실 아니 정확한 예. 논조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그런 파면 결정은 법적으로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다만 역사적으로 이 판결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미래에는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헌법에 근데 그게 잘못됐다니까? 부정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을 제시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보기에 따라 그럴 수 있죠. 최고위원인데.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분이 개인의 의견일 수 그분이 있는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다만 저도 이제 그건 있어요. 이 페이스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당 대표에게 부담을 줄 수가 있다. 그런 자정 얘기는 왜 안 그런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다만 이제 그런 당내에서 얘기를 합니까? 당연히 내부에서 그런 얘기는 다 하는 거죠. 누가 한동훈처럼 사사건건 언론에 대다가 대고 그렇게 고자질을 합니까? 그런 식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마디만 할게요. 김민수 최고가 만약에 그런 본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본인 페이스북에나 올리든지 아니면 100번 양보해서 소통관 가서 혼자 얘기해야지 공당의 최고위원회에서 그걸 공식적으로 발언한다는 것은 최고위원회에서 조율이 된 내용인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최고위원회를 조율 안 하기 해요? 9시를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가 한다고 조율 안 하면 해요. 안 하는 건 문제야. 민주당이랑 국힘이랑 각자의 좀 다른 정통성이 거고요. 있는 건데. 예. 어떻게 그걸 안 해? 그럼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개별 프레 이 말 저 말 다 해. 그럼요. 여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봉숭아학당 소리 듣는 그러면 거야. 굉장히 자유민주주의가 양양자 잘 우주에서도 돼 아예 있네. 딴소리 하는데 우리가 뭐 제지합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전환길 씨에 대한 그 반응들도 좀 많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당내에서 지금 어떻게 가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김재석, 김용태 뭐 소장파 의원들이 전환길 씨 최근 행보에 문제 제기하고 있긴 한데 또 장동혁 체제에선 전환길 씨와 함께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한쪽에서는 또 뭐 그분 뭐 못하게 해도 뭐 지지율에 크게 영향 없다. 조정훈 의원인가요? 마포에서 이제 아니 전환길 씨는 얘기했었죠. 그냥 본인이 언론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당직 있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뭐 방송에서 하는 근데 얘기까지 영향력이 꽤 검열을 있잖아요. 해야 될까요? 그 제가 보기에 장동혁 대표가 언론이 되는 억지로 것도 만드는 것 도와주고. 같은데요. 전당대회까지 장동- 찾아오시는데. 장동혁 대표가 전환길 씨 얘기를 뭐 하나라도 들어준 게 있습니까? 배신자 이거 했잖아요. 팔뚝질. 저기 와가지고 그거 본인의 자유죠. 그리고 거기 경고 조치를 또 그러면 안 했잖아요. 된다니까. 자유예요? 아니 당직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럼 우리가 무슨 아니 조치를 자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책임다고 나니까 들어올 자격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럼 언론인으로 들어왔대. 그러면 언론이면은 당직 가지면 안 되지. 왜 앞뒤가 안 맞냐고. 아니 그리고 언론인으로 들어왔으면 거기서 취재를 하셔야지 프레스 거기서 비표를 본인이 가지고 유세를 하시면 안 왔다라고 되지. 하고 그 절차상의 문제가 소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 경징계를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미 줄당 징계를 시켜야지 했잖아요. 줄당. 아니, 또 옛날 얘기를 하시네. 지금 춥다. 전당대회 얼마 안 끝나고 됐어. 나서 지금까지도 제가 엮어 드리려고 하니까 지금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뭐 당직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이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근데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더 네.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까지 온다면 어느 정도 좀 올 일 거리- 없습니다. 아 그럴 일은 없다. 네. 뭐 아니, 예를 들어서 아니 장동혁 대표가 의병이라고 몇 차례나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거듭거듭 물어보는 전 저희가 아 궁금해요. 근데 의병이 전란이 끝났으면은 본업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어야지. 왜 갑자기 사람을 더 모아? 그럼 농사 짓고 반란군 되겠다는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벌써 이제 방송 공천에 잘 대한- 하시고 계신데. 공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들어주고 나서 얘기를 하세요. 전환길 씨가. 저희가 근데 뭐 만약 전- 들어준다면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럴 일은 아니 없다. 을병 얘기하면은 을병에서 시작해서 군벌이 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예. 일단 그렇게 그리고 되기를 바라고 근데 지금 저는 말씀을 이제 바래 사실. 아 근데 저는 그래도 조금 국민의힘 입장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 사안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장동혁 대표라는 분을 이제 보면 이분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맞아요. 이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되기 위해서 그 흔히 얘기하는 극우 유튜버 분들하고 그 흔히 얘기하는 윤어게인 세력과 잠깐 손을 잡은 건 맞는데 그걸 자신이 그 스탠드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정당을 이끌기에는 어렵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살짝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청구서를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가 결국에는 쟁점인데 생각보다 잘 회피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봤을 때 정치적으로 영리한 분은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청구서라는 우리가 것도 걱정하는 사실, 것처럼 무슨 윤어게인 세력이나 극우 유튜버들이 무슨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이런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게 너무 호도가 된 네. 게 전환길 씨가 얘기를 했던 것도 그 얘기 지금 계속 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공천 청탁 얘기 계속 들어온다. 근데 그 뒷부분에 근데 나는 그걸 들어줄 힘이 없다라고 본인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레거시 미디어가 그런 부분들은 똑 떼어놓고 마치 청탁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조명을 하는 것도 맞지는 않죠. 네네네. 일종의 가짜 뉴스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본인이 또 공천을 여러분들 양보하겠다. 두 분이 30분에 가셔야 아, 된다고 맞아, 그러지 않았어요? 네네. 뭐 할까요? 전 좋아요. 네.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번만 더 네. 여쭤볼게요. 전환길 씨,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수의 김어준이 되고 싶은 거라고 보세요? 좀 박민영 대변인의 보수의 의견이 김어준. 궁금해서. 예. 뭐 그럴 수 있죠. 사실 이건 좀 얘기 길어지는데 우리 보수 정당이 약간 고시 출신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제도권 정당이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민주당처럼 장외 투쟁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께서는 그런 것에 대한 이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결핍을 또 채워주는 그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정광훈 같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어찌 보면 해왔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또 공감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차라리 전국적이니까요, 또. 지난 탄핵 국면 때도 그래서 약간 좀 대항마 느낌으로 전환길 씨를 위시한 세이브 코리아 집회가 굉장히 또 각광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으로 조금 헤게모니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죠.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도 좀 정광훈 집회 느낌으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환길 씨가 진짜 김어준 롤로 좀 보수의 어떤 인재 생태계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당이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겠다는데 본인이 하겠다는 저희가 거죠. 거기에 예. 대해서 비난하거나 뭐 이제 붙잡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박민영 대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환길 씨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지금 아, 그럼요. 그냥 저기 뭐 알아서 하는 거지 평범한 개인이라는 거고. 그 뭐 공천에도 영향을 끼치고 한데 그 언론에서 떠드는 건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우리랑 선을 그었다. 그거 라고 보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김어준 씨하고 딱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씨도 당직 안 가지시고 그 위치죠. 본인은 딱 예. 멀다고 하시지만 네네. 마크로는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시고 거기는 근데 국회의원들도 다 나오잖아요. 성공을 근데 하실지 못 하실지는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또 전환길 씨에게 한마디 지랄이 하겠습니다. 될지, 예. 전환기는 실력으로 따지면 김호준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비교 대상이 안 돼. 지금은 그렇죠. 보시죠. 바로 옹호 발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어준에 그렇죠. 대한. 그리고 또 두 번째 김어준은 당 적이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똑같은 선상에서 두고 볼 상황이 아닙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사람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예. 정책위의장에 김도읍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뭐 무난한 인물을 기용을 한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 저간의 사정을 보니까 예, 예. 3명이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3명이 거절을 했다. 네, 그 3명을 알고 계십니까? 그 네 번째 간분이에요. 그러면 김도읍 의원이 네 번째다. 네 번째.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면 김도우 의원은 제가 뭐 좀 안 좋아하는 면들도 많이 보였지만 네네. 그래도 좀 국민의힘에서는 합리적이다 이런 평을 받으시는 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장동혁 체제 자체가 중도지향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래도 합리성을 좀 견지하면서 여당과의 어떤 관계를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게 뭐 이렇게 추가 합격으로 예, 된 거라는 또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네. 아 이게 또 자발적인 건 아니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알고 있는 당내 사정과는 달라요. 다른 사정이 김도읍 있구나. 의원한테 삼고 처리한 거예요. 아, 3번 까인 게 아니라 김도읍 의원 한 사람한테. 네. 왜냐하면 김도읍 의원이 뭐 중앙 정치나 중앙 당직에 크게 연연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이준석 대표 때도 굉장히 어렵게 정책위 의장으로 모셨는데 네네. 이분이 개파도 없고요. 그러니까 되게 꼿꼿한 스타일이에요. 음. 그러니까 전통 지지층은 또 좀 안 좋아해. 그래서 중간 사이에 한번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당 지도부 설명을 듣고 지지층들한테 이걸 좀 안심시키고 우려를 해소하느라 고생을 좀 했는데 네네. 아무튼 그 정도로 언론이나 당내 비주류에서도 이 인사는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핵심 공천 실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은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정의용 의원을 임명하면서 측근으로 그립을 딱 잡으면서 또 언론이나 대외적으로는 보여주기에 무게중심 딱 좋은 적절한 인사를 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충청입니다. 네. 근데 김도읍 의원이 PK이고 정의용 의원이 TK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국민의힘은 충청과 영남의 결합으로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 안배적인 의미도 있고 지금 해수부 부산 이전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계속 장동혁 대표를 걸고 넘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충청권에서는 이걸 선뜻 찬성하기 힘든 이슈니까. 근데 부산 출신 의원을 그냥 아예 딱 정책위 의장에 박으면서 이제 해수부 프레임에도 우리가 안 걸려들겠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전략적 안배가 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전당대회 때 센 메시지를 냈다고 막 아주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머리를 좀 잘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안배들이 이번 인선에서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장동혁 대표는 전당대회는 컨셉이었다. 어. 아무래도 그 이제 전당대회 당선되기 위해서 당원 80%의 컨셉에 맞춰가지고 아주 강성적인 목소리를 냈다가 당 대표가 되니까 좀 더 이제 외연을 바라보는 것 아니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면은 친윤이었고 친김문수였고 친한덕수였고 이렇게 저렇게 개파가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이 말인즉 유불리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입지나 주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 대표가 돼서 이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전환기 씨를 마구 이렇게 집착하고 고집한다고 해서 절대 외연이 확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김도읍 의원 같은 어찌 보면 중도 보수 개념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음 지방선거도 잘 준비한다라는 그런 뜻이 포석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의견을 많이 바꾸고 사실 뭐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제 흐름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본인의 그 의지, 정치적인 성향을 계속 확고하게 밀고 나가는 게 맞는 건지 사실 이건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게 훌륭한 정치인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나 방금 앵커로서 괜찮았어. 요거 인정. 되게 아주 일반 국민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과 우리도 늘 의미를 사실 그게 고민인 거거든요. 예. 근데 장동혁 대표의 경우는 마치 사람들이 이제 변한 거 아니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예.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거든요. 어. 네. 이 발톱을 사실은 살짝 움츠렸을 뿐인데 저는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계속
강한 발언을 하잖아요. 네네. 심지어 어제 뭐 석방하라까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발언 나오면은 과거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대변인일 때 네. 과천 선관위에 군인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영장도 없이 사람들 핸드폰 뺏고 막 직원들을 겁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과천 상륙작전이라고 이것을 옹호를 했어요. 그때는 바로 대변인직 잘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도부가 바뀌었어요. 그 전 지도부 지금 지도부 바뀌었는데 지금 지도부에서 그거보다 과천 상륙작전보다 더 센 발언을 해도 지금 아무런 제재가 없고 다양하다, 다양성 있는 목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변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능수능란하게 뭔가 이렇게 쉴드를 오히려 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변했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고 어찌 됐건 약간 능수능란하게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죠. 네. 변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지. 예. 우리 장희찬 위원님께서 봤을 때는 어떤 정치인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아니 근데 그건 정치인은요. 예. 축구 선수 축구팀 같아서요. 예. 공격수도 필요하고 미드필더도 있고 수비수 골키퍼 다 있어야 돼서 그렇지. 하나가 딱 정답이다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예. 그런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당 대표가 되면 선자리가 달라지면은 좀 더 넓은 정치, 큰 정치를 추구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정통 보수의 이 키를 딱 받고 조금씩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어제 이제 최고위 발언에서 본인이 외연 확장한다고 왼쪽으로는 안 간다. 그러니까 소위 보수에서 제일 쉬운 외연 확장이 뭐 참여연대 출신, 민변 출신, 진중권 같은 이런 정체불명의 사람들 갖다 쓰고 막 네네. 이런 게 너무 손쉽지만 이제 보수 지지자들이 거기에 염증을 느끼고 국민들도 신선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가치로 우리가 매력을 어필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내가 지금 확장 행보를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당원들의 지지나 이런 걸 배신하지 않겠다. 전당대회 때 했던 약속 지키겠다는 말도 어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도를 하고 있지만 중심을 잘 지킨다면 저는 이번에 김도우 의원 인선처럼 뭔가 또 외연 확장적인 행보는 하되 장동혁 대표 본인은 또 코어 지지층의 깃발을 꽉 꽂고 있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쉬운 길은 아니겠습니다만 뭐 지켜봐야죠. 아무튼. 근데 왼쪽으로 안 가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전당대회 때 막 내쫓으려고 예고했었던 한동훈 대표라든지 네. 찬탄파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축하 인사도 전해주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마땅히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별다른 제스처를 안 취하고 있어요. 근데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되게 상대적으로 뻔해요. 스탠스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런 사람들 내쫓고 우리만의 보수를 하자라는 거고 장동혁 대표도 그런 것 같이 보였지만 그게 또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좀 이견으로 그칠지 모르겠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김민수 최고위원과 장동혁 대표의 이 어떤 정치적 스탠스는 더 멀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럼 갈등이 이제 예고돼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저게 이제 뭐 김장이 사이 안 좋다 싸울 것이다라는 게 친한계가 만들어낸 소설인데. 그건 기우제고. 네,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밀착돼 있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일종의 국합 배드캅이죠. 전략적 분업이다. 대표는 또 국합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지지층의 정말 울분을 대변해주는 배드캅 역할을 김민수 최고위원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원 게시판 당무 감사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하면 뭐 친한 게 누구를 인위적으로 쫓아내니 많이 할 거 없이 그냥 우리 당원들의 전당대회 요구는 거의 다 해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원 게시판에서 이게 이거는 한동훈 아내 진은정이 한 일이다. 이게 동일 IP가 가족 아이디 여러 개 돌려 썼다라는 게 지금 다 모두가 알고 있어. 근데 그걸 이제 당에서 도장만 찍어주냐 마느냐인데 당무감사위원회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인사하는데 한 2주 걸리잖아요. 그리고 안건으로 올리는 거는 대표가 지시할 사항도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대표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만 않으면 이제 저기서 척하면 착인 거예요. 당원들 청원도 있고 당원도 청원도 있고 다 올리면 그 장동혁 대표의 지시가 필요 없어요. 그게 들어가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철면피라도 네 여기 있는 걸 여기다 막 쓰고 막 해도 그건 너무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 이 당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자 말하는 거지 모자. 여의도에서 어떤 말이 떠도느냐? 한동훈이 기자들 만나서 자기 11월에 신당 창당할 거다 도와달라 이런 말 하고 다닌다 하잖아요. 근데 그럴 동력이나 깜도 없지만 그게 뭐냐?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가 들어갈 기미가 보이면 결과 나오기 전에 자기가 미리 선수 쳐서 탈당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결과가 나와버리면 너무 한국 정치사 전무후무한 쪽팔린 일이니까. 근데 한동훈이 탈당해도 이 감사는 계속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한동훈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가족 명의를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성명 불상자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뭐 그건 전 계속 이거 하나만 해도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때 한 약속은 다 이루는 거라고 당원들이 다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조사가 이루어져서 징계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최고위 의결이 안 됐어. 최고위 의결을 자꾸 장동혁 대표가 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최고위원들이 다 또 들고 일어나서 얘기하는. 근데 그 안건 상정의 회부 여부는 대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계인 대표님이 잠깐 잘 착각하신 것 같은데 당무감사위에서 이걸 감사하잖아요. 결과가 나왔어요. 거기서 끝이에요? 아니 거기서 징계를 하라고 권고를 윤리위로 보내요. 윤리위에서 확정하면 최고위 의결 없이 끝이에요. 근데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일 때만 의원총회 동의가 필요한 거고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정당인에 대한 그러니까 유튜버잖아요. 지금은 유튜버에 대한 징계는 윤리위에서 정리하면 끝이에요. 그게 뭐 대표가 의결하고 말고 그러니까 대표 손에 피를 묻힐 사안이 아니에요. 자, 그럼 개혁신당은 좀 이제 파이가 커지나요? 거기서 왜 개혁신당 얘기가 나와? 아니 어제 떨거지들 나오면은 좀 이렇게 줍줍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전혀? 저희도 걸을 거는 걸읍니다. 한동훈 쪽하고는 아무리 전혀? 배가 고파도 저희가. 참고로 개혁신당 고위 관계자들이 장동혁 대표 당선됐을 때 저한테 굉장히 웃으면서 야 이제 한동훈 끝났네 재밌어 했다 그런 후기들을 저한테 텔레그램으로 막 보냈다. 고위직들 별로 몇 명 그러니까 없는데. 이 개혁신당과 친한파가 그런 얘기 하지 마. 결코 같이 갈 수 없어요. 결코. 왜냐하면 친한계가 제일 개혁신당을 많이 방송에서 욕했잖아. 솔직히 아니 소위 말한 친윤 성향의 사람들이 방송에서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을 최근 몇 개월 동안 거의 안 씹었다고. 근데 그거 다 씹어 돌리는 게 친한계 떨거지들이잖아. 씹어 돌리는 거예요? 그 선거 벅보도 못 붙여본 애들 뭐 송영훈이니 윤희석이니 뭐 이런 사람들 김종혁이니가 다 이준석 대표 엄청 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집단이 같이 못 가요. 아니, 그 사람들은 그냥 자격지심이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고요. 네. 이제 어쨌든 보수 신삼국지가 펼쳐지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보수신 삼국지. 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먹기 편한 초밥 대신에 큰 주먹밥을 만든다라는 심정으로 인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요 말의 뜻을 정확하게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작으면은 입속에 한 번에 딱 들어가잖아요. 네. 주먹밥은 한 방에 넣기가 어렵잖아요. 한 방에 넣기 힘들다. 그러니까 한 입 한 입 이제 먹어야 되는 거고, 근데 네. 그 주먹밥 안에는 사실 다양한 것들을 섞을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다양한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전 쓰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저는 이제 어쨌든 눈에 보이는 국민들 눈에 보이는 건 김민수 최고위원의 어떤 계속해서 발언인 것이고 그리고 이 지금 계엄 이후에 특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방탄하는 정당의 모습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들이 무슨 주먹밥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는 이 헌법 안으로 들어오려는 노력 자체가 없는 정당으로 계속 평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좀 건강한 정당으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추경호 원내대표처럼 혹은 나중에 저는 신동욱 최고위원도 압수수색 받을 수 있다 보거든요. 네네. 예, 왜냐하면 그날 당일에 국회에서 계속해서 인원 체크를 해가지고 어딘가로 보고하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였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앞뒤로 조사가 필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 자체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발을 세게 할 겁니다. 네네.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 상식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발언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은 또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김민수 지금 의원은 과연 국힘에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요거는 사실은 이제 본인의 의사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누구에게 뭐 이렇게 하라고 지명을 받은 건지 이것도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자기 이게- 소신이죠. 소신이고 본인의 신념이에요. 신념을 지금 이 타이밍에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부정선거를 부정하지 않는 분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뭐 인간적인 연민이나 동정을 좀 크게 갖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 네. 워낙 보수 성향이면서도 저 끄트머리 오른쪽 보수 성향에 있는 인물로 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성남에서 같이 정치를 했었기 때문에 분당 을이라는 지역구에서 한번 미래통합당 당시에 공천을 받아가지고 선거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미래통합당이 분위기가 원체 좋지 않았지만 그때 정당 지지율보다 덜 나왔어요 득표율이. 그러니까 본인의 이러한 신념이
그릇된 신념 내지는 일반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신념이라는 거를 모르고 있는 자기만의 소신에 좀 빠져 있는 아하.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면 아마 좀 이 현상을 보는데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레거시 미디어나 이런 데서 김민수 최고위원을 함부로 폄하할 수 없다고 봐요. 왜요? 왜냐하면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2등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됐으니까. 네. 이게 대한민국의 한 축을 이루는 제1야당 당원들의 정서가 김민수 최고위원을 밀어올린 거예요. 그러면 저 목소리가 마냥 강성이 아니라 대다수 당원과 보수 지지층의 일정 부분을 대변하는 목소리인 그럴 거거든요.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도 저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지금 뭐 폭력을 저지르자, 뭐 법을 부정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주장이니까 충분히 토론하고 어느 정도 지분을 인정해야 되는 주장이지. 이거를 소위 말하는 레거시나 이런 데서 막 에이 뭐 극우다 뭐다 강성이다 하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이제 유럽에 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의 주요 3국이 전부 다 소위 말하는 극우 정당 지지율이 3국에서 다 1등 나와서 막 외신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인정해주고 토론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냥 배척하고 무시하고 막 손가락질하면 그 파해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저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뭐 부정선거 있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정관위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으니까 한번 다 까보자라는 거고, 그게 우리 사회의 헌법 틀 안에서 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하지만 정치적으로 동의를 못하겠다 뭐 이런 주장들이 뭐 헌재를 막 때려 부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 틀 안에서 뭐 감당하거나 수용 못할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을 뭐 입들막할 것도 아니고 네네.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당은 사실 표를 먹고 사는 집단인 거잖아요. 표를 얻어서 의석수를 얻은 다음에 권력을 득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민수 후보처럼 하면, 김민수 최고위원처럼 하면은 정말 이 성향에 부합하는 보수 유권자들은 표를 찍을지언정 선거 때 잠깐 그 현상을 바라보고 공보물 보고 공약 보고 투표를 하는 사람들한테 투표가 안 올 거란 말입니다. 그걸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순환을 계속해서 관성처럼 되풀이시켜주는 게 저는 김민수 최고위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CBS에서도 탄핵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엄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재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민수 의원이. 네. 뭐 본인의 주장이겠죠. 그러면 유죄 취지 파기환송받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재평가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반문했을 때 어떻게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보수의 최대 가치라고 하는 것은 법치. 그러니까 법치라는 게 아주 특별한 게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승복하고 납득하는 건데, 그조차도 역사적 재평가라는 이상한 말을 하면서 마치 계엄과 탄핵을 부정하는 듯한, 이게 과연 진짜 대다수의 표를 받아야 되는 정치적 정당이 어떤 집단 목적으로서 그게 부합하느냐. 이걸 빨리 알아차리고 뭐 왼쪽은 안 가더라도 중간쯤으로 와야 되는데 자꾸 오른쪽만 밀고 있으니까 그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지. 당의 전체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도 네. 좀 더 소위 강경 좌파, 극자에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답답함이나 이런 걸 대변해주는 롤이 있고, 또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여러 이견이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도 보수 색깔이 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국민의힘의 진성 당원들이 느끼는 어떤 울분이나 어떤 정치적인 분노 이런 걸 대변하고 풀어줄 수 있는 스피커나 정치인들도 일정 부분 필요한 거고요.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번에 인선돼서 김도우 의원이나 뭐 소위 말해 확정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통 당원들한테는 되게 욕을 많이 먹어요. 그렇지만 또 그분들의 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당이라는 게 아까 축구팀에 비유하면 수비수도 있고 공격수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른쪽 윙 한 명이 너무 이제 돌출돼서 보이는 건데, 그렇다고 축구에서 오른쪽 윙 약간 좀 과하게 옵사이드 트랩도 막 자꾸 밟고 넓기도 하지만 빼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정당 사례를 봐도. 그러면 이제 중도가 매력을 느낄 당으로 만들겠다라는 우리 장동혁 대표랑 김민수 의원이랑 같이 이제 사실은 이제 사이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요게 실질적으로는 이게 그 정치인 분들은 요게 이제 사실 작전상 이렇게 발언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 필요하면 장동혁 대표가 조율을 하겠죠. 네. 물밑에서 비공개해서 네. 이런 발언들은 좀 자제해달라 하면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거 굉장히 협조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두 사람 다
지금 김장 대첩 어쩌고 하는 게 약간 친한계에서 발생시킨 이간질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더 자주 소통하고 더 자주 만난다고 합니다. 저도 김민수 최고위원의 존재 때문에 마치 장동혁 대표가 상식적으로 돌아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김장 대첩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그 전제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전제가 아니기 때문에 김장 대첩도 저는 형성될 수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힘을 좀 뺀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힘을 좀 뺀 거예요. 본인의 생각은 여전히 김민수 최고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대립적으로 본다거나 그런 시각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 계속 이 흐름으로 갈 겁니다. 이 흐름으로 가야만 어찌됐건 당원들이 흩어지지 않고 지방선거까지 붙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김민수 최고가 정치적으로 보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대로 끝까지 좀 밀고 가가지고 네. 지방선거까지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혁신당과 보수 어떤 실권을 두고 한판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남에서도 좀 뭐 진출하시고 영남 뭐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뭘 먹어요? 개혁신당이 당력 확장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로 계속 가면은. 언양 불고기나 먹읍시다. 형이나 어디 자리 잘 가. 형이나. 동학이 형. 나만큼 개혁신당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맞아. 맞는 말. 여기 다 격신당 걱정해 주죠. 뭐. 그래요. 예. 형 잘해요. 앵커님보다 형이 정말 잘해 말이야. 두 분 동갑 아닌가? 왜 내가 얘기하는데 껴들어? 형이나 빨리 어디 환경부 어디라도 가 빨리. 그래 동학이 형 너무 버려둔다 이번 정권에서. 본인의 행보를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니요, 저는 영종도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네, 영종도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더 키울 생각은 없으니까 본인의 꿈을. 키우고 있죠. 아니 네. 공공기관도 좀 한번 갔다 오고 그런 건 내 환경부 뭐 쓰레기 전문가 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명분이. 제가 이렇게 쓴소리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곁다리지만 저 영종이라는 지역구는 강하옹진이 분구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이기는 게 쉽지 불가능한 않아요. 지역구라 제가 어제 점심을 이제 민주당의 모 또 관계자들이랑 먹었는데 전 이제 물밑에서는 교류를 하니까 동학이 형 이야기 나왔어요. 다들 동학이 형을 걱정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하나같이 네. 제발 정신 차리고 좀 될 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걱정하고 좋아한다라는 건 참 민주당에서 못 하고 있다라는 말이랑 될 똑같아. 대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안 되고 너무 어려운 데서만 하냐. 그걸 막 10년 넘게. 이 민주당에서도 성치훈, 하원기, 이동학 이런 사람들이 항상 주류의 편에 서지 않고 비주류의 편에서 막 이렇게 주류에 막 비판도 하고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원기랑 비교할 그건 아니고 동학이 형은 좀 더 그래도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주류에서 하잖아. 밀려나면서 배지를 못 달고 있어요. 10수년 동안. 이건 어떻게 좀 처리를. 근데 같이 못단 우리가 말하니까 또 우울하다. 뭐 니들 걱정이나 하세요. 그래 우리도 우리 걱정이나 하자. 자기 걱정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걸로 그렇죠.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한길 씨 얘기는 뭐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확대 해석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서도 나한테 공천 해달라고 요청 들어온다 의기양양 이게 아니라 네. 그런데 네. 나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런 것도 안 할 거다가 이 그 유튜브 내용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뒤에 것만 빼고 앞에 것만 보도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좀 확대 해석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기는? 뭐 모르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전환길 강사님 저 내년에 뭐 공천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근데 말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기인 총장도 아시겠지만 정상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정치권에 진짜 시하는 사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줄 잡고 뭐라도 하려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뉘앙스였다고 많으니까. 봐요. 우리 유튜버에서 정말 구독자도 많고 영향력도 있으니까 저 좀 잘 좀 봐주세요. 뭐 이런 뉘앙스를 조금 더 과장되게 받아들여서 나한테 공천 청탁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민의힘을 진짜 위하는 거라면 공천권자도 아닌 사람한테 공천을 청탁했다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꾸 그렇죠. 상식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데 네. 상식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전환길 씨가 비상식적이다? 네, 원래 그렇지 애초에 비상식적이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징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징계를 안 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봐야 된다, 똑같은 선상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용서해주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신동욱 저 최고위원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선거하는 과정에서 단 사탕을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써진 거거든요. 근데 이걸 뱉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본인들이 이걸 뱉으면 사달이 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가서 진짜 국민 속에서 사달이 날 때까지 여기에서는 뱉지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뭐 당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출마를 하는 것도 아닌데 저 동네는 뭐 김어준도 있고 이상한 사람들 많은데 이건 너무 지금 언론이 조금 그때 해석하는 거라고 봐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 김어준 씨 얘기하니까 전한길 씨가 또 이해가 가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예. 근데 김어준과 전환길의 차이라고 한다면 네. 김어준 씨는 바깥에서 말로 떠드는 사람이고 전환길 씨는 진짜 전당대회장까지 찾아오잖아요. 네,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럼 그러네. 끊어내려면 빨리 끊어내야 되는데 뭐 징계까지 경고 처분인가요? 경고 처분까지 준 사람이 계속 당 밖에서 나 우리 공천 청탁이 들어왔다는 둥 이거 되게 세게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엄연히 바라보면. 알겠습니다. 징계할 수 없죠. 예, 전한길 씨의 이 비정상적인 행보도 제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유튜버들이 국민의힘 장동영 대표에게 공천권을 빚으로 갚아라, 공천권으로 빚을 갚아라라고 하던데 여기 이제 장동영 대표가 어쩌다가 이제 또 빚쟁이가 됐는지 궁금한데 요거 보수 유튜버들의 얘기가 이게 왜 나온 건지 참 궁금하긴 한데 이게 지금 저기 그 보수 유튜버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받아주면 안 되죠. 그죠? 받으시면 안 되겠죠. 그냥 개인이 그렇게 주장을 근데 하는 이런 걸 것뿐입니다. 신경 쓰는 것 자체가 네. 정확히는 저희가 신경을 쓴다기보다는 네. 언론들이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이거 뭐 공식적으로 뭐 공문을 보낸 것도 아니고 뭐 오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지방선거 아직 8달 남았어요. 네. 네, 한참 남았기 때문에 너무 앞서가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개별 스피커들을 조망하다 보니까 마치 이게 좀 다수의 문제인 것처럼 비화가 되는 건데 정확히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워딩을 명확하게 봐야 돼요. 나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청탁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나는 그런 거 들어줄 능력 없다라고 그렇지. 했는데 뒷부분을 또 떼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청탁에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전한길 씨가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고 당에 뭘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도 없고 장동혁 대표도 의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락이 된 관계예요. 그리고 고성국 지금 씨 박사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유튜브에서 어제 또 해명을 나름 한 것은 전략이다 전략.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지방선거 승리 위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취지였다 이렇게 해명을 또 하긴 했어요. 근데 이런 해명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 자체가 지금 나오면 안 됩니다. 유튜버에서. 그러니까 당무라고 하는 것과 이 시민사회 스피커들은 엄연히 분리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되면은 저희가 김어준처럼 낼 수가 있거든요. 김어준 같은 사람들은 아예 민주당 국회의원들 불러다가 지금 뭐 상상력을 발휘를 해보라 그러면서 뭐 국무위원들을 줄타내게 시켜가지고 무슨 뭐 행정부를 마비를 시키면 이제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 다음날 초선들이 막 집단으로 성명 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좀 민주당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좀 선을 명확하게 그어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장동혁 대표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서 쓱 들어오시네. 김어준이랑 민주당이. 뭐 전략 보고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바로 슬라이드 집행을 죽이시네, 하잖아요. 방법이. 쓱 나 전략 기획팀인 줄 알았어. 방어력 최고예요. 내가 여기서 갑자기 또 김어준 나오고 민주당 나올지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와, 스킬 좋았어요. 예, 좋았어요. 아니 근데 전한길 대표가 전 대표 죄송해요, 뭐 대표인 줄 알았어. 전한길 씨가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네. 언론사 대표, 언론사 그죠? 대표. 아유 죄송합니다. 예. 국민의힘 대표인 줄 알았네. 대표입니다. 예, 전한길 씨가 전한길을 품는 자가 대구시장도 되고 대통령도 된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실제로 장동혁 지금 대표님도. 뭐 죄송한 얘기지만 장동혁 의원이 아는 분 많지 않았어요. 그냥 그 당시에 한동훈 당시 대표가 어디 그 화재 현장 갔었을 때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 되게 90도 인사 옆에 우산 같이 든 그때만 기억이 나지 장동혁 대표님 잘 일단 몰랐는데 드러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이 전한길 씨가 엄청 옹호해주고 지지해준 덕분에 대표도 되고 그러면서 알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한길이 품는 자 대표도 되고 대구시장도 되고 대통령도 된다.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이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보수 유튜버들 혹은 극우 유튜버들의 입김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김어준 씨가 백날 아무리 뭐 스피커고 해봤자 당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별로. 예, 줄 수도 없고 공천권 이런 거 말도 못합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예요. 그냥 단지 그냥 진보 진영과 이런 민주당 진영의 얘기를 잘 반영해주는 유튜버고 그냥 언론인이고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취약한 정당에 대해서 저희가 또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극우 유튜버나 보수 유튜버들이 영향을 주냐면 당시에도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막 와요.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 김건희 씨가 전화가 옵니다. 저는 그 통화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전당대회 깊숙이 관여를 그동안 했었고 그리고 그거 유튜버가 그만큼 영향을 주니까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런 요구도 당당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불법적인 요구도.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도 우리가 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어떤가 상부상조식으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빚을 청구를 받아야 되는 것도 한번 성찰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싶은 정청래 싶네요. 대표도 어심으로 당대표 됐다라고 한 말이 공공연히 있었잖아요. 강선우 뭐 이재명 대통령이 알아서 경질을 시킨 건데 그것까지도 강선우 문제 없다라고 하면서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고 사실상 명심은 박찬대였는데 어심이 이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민주당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점.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안 나오는데요. 저는 그 이 당원 고성국 뽑은 씨 같은 경우에도 네네. 유튜브를 하기 전에 얼마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KBS 아마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였었을 거예요. 네. 아마 그 어쨌든 정권에서 그렇게 뭔가 배치를 시켜준 거겠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약간 좀 망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시사 프로그램 진행 내지는 유튜브를 하면서 막 이렇게 보수 정당의 인사들을 초청하고 그 사람들을 인터뷰해주고 그러면서 막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그게 또 선거로 이어진다라는 그 망상. 그러니까 본인의 방송을 통해서 보수 정당 내지는 국민의힘이 이만큼 의석수를 얻었다라는 그 전제하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대단한 착각이거든요. 아주 극히 일부도 아니고 아무런 어떤 영향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 유튜버들한테 표면상으로 얼마나 좀 휘둘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실제로는 이렇게 이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극히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냥 망상을 빨리 좀 떨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장동혁 대표가 한 번쯤은 이렇게 뭔가 전환길 뉴스든 고성국 TV든 간에 막 이렇게 겉에서 활개치는 보수 유튜버들 상에서 한번 단호하게 끊어줘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뭔가 진짜 영향력은 없는데 바깥에서 뭔가 외부 스피커로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뭔가 빚이 있어요, 부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천권 내놔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되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국민의힘의 전환길이든 고성국이든 민주당의 김어준이든 간에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이 극히 영향력이 제한적이지만 마치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유권자들에게 착시를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당의 대표가 한 번쯤은 끊어내야 되는 그런 좀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장동혁 한동훈 얘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살짝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당연히 또 반발하고 있죠. 계엄해제 방해 의혹 규명을 위해서 요거 꼭 필요한 건지 궁금한데. 이거 일단 이미 제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제 특검의 압생 영장이 오늘까지 이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아마 특검 측도 좀 뭐 성과를 내고 싶었을 것이고 저희 당 입장에서도 저희가 특검의 무도한 수사를 반대하는 거지 수사 그 자체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거나 특검이 법적으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내 행정국의 그 당직자들까지 사무처 직원들까지 털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잖아요. 당원 명부를 털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규탄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적법 절차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들어올 때는 적어도 국회 사무총장한테는 고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등의 내용들을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압색을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건 고발 조치까지 들어가 있는 지금 사건인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한동훈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거 같아요. 특검에서 어제 그랬거든요. 한동훈이 특검의 그 조사에 참석을 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 사람을 부르는데 우리 당의 어떤 뭐 민주당 주장빨로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 뭐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수사를 지금 하면서 우리 당의 전임 대표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장동혁 대표가 누구보다 당을 위해서 앞장서는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당을 저해하는데 조력자 역할을 하는 한동훈 전 대표와 절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또 여러 가지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 어떤 입장을 언제 낼지 이것도 궁금한데. 바짝 좀 엎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당원 게시판 5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데. 박민영 우리 대변인님은 반한파시구나. 반한 수준이 아니라 물어보지 마. 저는 증오 아니면 증오. 하여간 제일 나빠 임대동 소장님이. 네네. 뭐 잘 알았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님이 되게 굉장히 재밌고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근데 원래는 한동훈 대표랑 굉장히 가까웠잖아요.
완전 친한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속도가 그렇게 확 바뀔 수 있냐가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이게 뭔가 변화도 이렇게 1도씩, 2도씩, 3도씩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180도로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신기했고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대표가 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이 바뀐 거죠. 이거 명확해야 될 것이 아예 당직 우리 당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정권을 지키고 당을 지키는 것은 상수예요. 상수. 대통령은 우리 당의 상수고요. 당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정권을 등지고 당을 등진 게 누구죠? 한동훈이잖아요. 그럼 배신은 한동훈이 한 거죠. 한동훈이 뭐라고 배신을 합니까? 한동훈은 배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어떤 그런 값어치가 당에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한동훈 팬클럽이에요라고 자백을 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당을 위해서 당의 주류 의견을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와는 달리 약간 톤이 달라졌잖아요. 네. 전당대회 때는 조금 더 좀 강성한 목소리를 냈다면 그렇지. 지금 이제 포용하는 듯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저렇게 스탠스가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한번 거기 호응해 볼게요.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와 그를 따르는 어떤 그 패널분들의 어떤 톤을 보면 그래도 아닐 거예요. 저건 다 연극이고 쇼일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안 되기를 바라는 듯한 기우제를 지낸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 그게 다른 당이 아니라 같은 당이라면 톤을 달리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건데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상호주의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진짜 이 사람들이 당을 위한 어떤 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이미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후보 시절에 누구 공천할래요? 전환길, 한동훈 때 전환길 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둘이 손잡기 좀 많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환길과 나를 비교해? 뭐 손을 이랬을 것 잡고 같은데. 말고 할 것도 없죠. 한동훈 네. 이미 끝난 정치인인데. 끝난 정치. 아니, 그리고 어제 채널A에서 인터뷰 말했잖아요. 당무감사위원장 네. 선임 임명되는 순간 네. 알아서 게시가 될 것이고 당원 게시판 게시판. 이슈부터 원칙 따라서 처리를 할 것이다. 당원 게시판 이슈는 뭐 다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그냥 확인만 시켜드리면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뭐 한동훈 전 대표에게 아직까지도 뭔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런 사람들은 사람 보는 직업을 하면 안 된다. 이 단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유 수 있습니다. 소장님이 저렇게 흐뭇하게 경청하시는 거 아주 방송 1시간 동안 처음 보네요. 예, 한동훈은 뭐 배신을 하니만이 한동훈 따위가 뭐라고. 예. 아유, 뭐 잘 처리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기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한길 씨가 이렇게 말을 했죠. 전한길을 품는 자 대통령이 될 것이다. 시장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이 어떻게 보세요? 이게 국힘 전대를 통해서 컨벤션 효과도 거의 실종된 상태에서 전한길은 이렇게 설치고 있고 또 한동훈 대표의 미래는 어떤지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힘 지금 이 상태 어떻습니까? 망해가고 있는 중이죠. 아니 언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이거 걸려요. 우리는- 왜냐하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오래 우리는 걸립니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사람들이 그 안에 계신 분들은 그거를 인지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보통 망해간다라고 정당이 망해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 민주당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전국 단위 선거를 보통 한 4-5번 내리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쨌든 총선 패하고 대선 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 큰 선거 전국 단위 선거 패배를 한 건데 아직도 그 과정에서 전환길 씨가 본인 SNS로 하는 게 국민의힘 뉴스의 거의 한 8할이에요. 지금 보면 당 대표가 나오고 했는데 네. 신문 지면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뭐 대통령과 민주당 소식이 절반 이상이고 국민의힘 관련된 기사를 놓고 보면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전환길 관련된 뉴스예요. 이게 큰 틀에서 보면 당이 망해가고 활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이슈를 못 만들어내고 지금 어쨌든 지도부 바깥에 있는 전환길이 미국 간의 전환길이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환길과 누가 이런 관계냐 이거를 중심으로 뉴스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자체가 네. 지금 뭐 전환길을 걸박 대신냐고 부르냐 뭐라고 부르냐 떠나서 국민의힘이 지금 어쨌든 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제일 야당이라고 하는 당이 이 이제 말하자면 한 명의 유튜버에게 끌려가고 있는 이거가 지금 몇 개월째 되고 있는데 문제는 아무도 이걸 타개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더 전환기가 가까운 사람이면 안 되나? 되게 좋아하네. 예, 이런 지금 상황이니까 뭐 매주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지만 이건 뭐 방법이 없죠. 이게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마지못해 축하 글을 올렸잖아요. 이번 어떻게 하여튼 되나 이 사람은 또.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얘기를 좀 다 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사실 장동혁 대표가 되는 과정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사실은 민심과 동떨어진 어떤 섬이 된 듯한 느낌은 들어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윤핵인을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갖다가 또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일반 국민들의 민심, 중도 민심과 완전히 동떨어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국민정당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자기가 당권을 장악할 때 썼던 전략을 지금 당 대표가 되어서도 계속 갖고 갈 건가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최근에 뒤로 빠지는 느낌이 그렇죠. 들지 않아요?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 네. 이런 것들도 조금 유보적이고 기존에 전당대회 때 했던 거 말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접견 가는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네, 그리고 맞아요. 전한길 씨에 대해서도 이분은 바깥에서 그냥 계시라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좀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분이 사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불과 한 3, 4년 만에 그러니까 초선 의원으로 돼 가지고 1.5선인데 네. 이분이 이제 야당의 대표까지 됐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표변했다라는 비판도 많지만은 현실적으로 적응력이 굉장하신 분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본인이 잘 알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이 뭐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그건 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보는데 네. 어떤 집권 전략하고 통치 전략은 달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세를 바꾸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중도로 좀 더 접근할 필요가 있고 장동혁 대표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승리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좀 더 왼쪽으로, 좀 더 중도 쪽으로 다가가는 클릭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장동혁 대표가 그거를 과연 할 수 있을지 지금 하는 걸 봐가지고는 기존에 아주 뭐 그냥 보수 유튜버들의 극우 유튜버들의 기대 가지고 윤핵인 주장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하면서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조금 기대를 좀 해보는 보수층 유권자들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실 것 같잖아요. 저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네. 크게 보면 두 개의 구심력이 작동하고 있죠. 예를 들면 장동혁 의원을 말씀하신 대로 1.5선이고 누가 보더라도 체급이나 이런 게 국민의힘 보수정당에서 대표를 할 체급은 아닌데 된 과정에서 본인을 밀어줬던 극우 유튜버를 포함한 어떤 이제 일련의 뭐 세력들의 일이 강하게 우리가 만든 대표가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있고 여기서 배신하면 김문수처럼 나가리 된다 이것도 학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구심력이 하나 있고 근데 또 뭐 중진들 만났을 때 중진들 그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강하게 더 중도로 와야 된다. 근데 실제로 당이 안 망하게 하려면 그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작동을 할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여기서 장동혁 대표가 어디에 끌려갈 거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극우 유튜버들이나 여기가 굉장히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강하고 큰 스피커가 돼버렸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 벌써부터 왜 접견 안 가냐 지금 윤석열 만나기 전에 이재명 만난다고 이 얘기들을 극우 유튜버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매사 이렇게 부딪힐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버틸 맷집이 장동혁 에게 있는 사람이냐 이거는 사실 여태까지의 선수나 이런 걸로 확인이 된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확인해봐야죠. 그러니까 그게 장동혁뿐만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그 강경 지지층한테 끌려가가지고는 국정 운영이 안 되거든요. 검찰개혁 같은 거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층을 좀 배신할 줄 알아야 돼요. 지지층과 어긋나는 정치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기술적으로 잘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또 엎어져 버리거든요. 지금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장동혁 대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재명 대표나 장동혁 대표 그런 포인트로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망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수치로 증명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전대를 했는데 이 정도로 컨벤션 효과가 안 난 적이 있었나요, 대표님? 어떻습니까? 그 전당대회를 했는데 컨벤션 효과가 거의 없었어요. 최근에는 컨벤션 효과가 전당대회 이전에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면서 그 해당 정당의 지지율이 좀 오르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오히려 컨벤션 효과가 별로 없고 또 원치 않는 당 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또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을 경우에는 낙선한 후보 지지층이 여론사에 또 덜 응답하면서 지지율이 좀 빠지게 되는데 여하튼 국민의힘 지지율은 리얼미터 기준하면 그래도 소폭이지만 이번 주는 좀 올랐고 최근 들어서 20%대 지지율이
자동응답 방식에서는 30%대, 그리고 전화 면접에서는 20%대로 오른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원래 대통령 지지율은 계단형 하락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5년 단임제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4년 중임제에서도 하락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그게 좀 완만하지만 단임제에서는 그게 더 크죠. 그래서 사실 장동혁하고 정청래 이 두 분의 외부적 환경을 비교해 보면 장동혁 대표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당대표가 내년 8월에 전당대회가 있고 극성 당원들, 강성 당원들을 보고 가겠지만 당정 지지율은 5년 단임제에서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강대강 국면으로 가면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40%대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민주당 지지율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는 당선됐을 때보다 당대표 취임했을 때보다 아무튼 지지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고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정청래 예. 대표는 지지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럼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다음 당대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깡패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 만약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강성 당원들도 이번에는 정청래 타이밍이 아니다. 박찬대 타임이다라고 언제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외부적인 환경 요인으로 본다면 장동혁 대표가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다라고 보고요. 그 아까 전환길 씨에 대한 뭐 의병 얘기하고 예. 한 발짝 떨어지는 그런 모습.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태세전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라서 원래 좀 경직된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장동혁 대표는 판사 출신임에도 굉장히 유연해요. 좋게 얘기하면 이제 유연한 거죠. 건가요? 그래서 그 장동혁 대표를 네. 모시고 있는 이 보좌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학습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전당대회 때 굉장히 강성의 이 발언들 많이 했잖아요. 제스처도 굉장히 크고. 근데 그것들이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좀 어려워했던 부분인데 참모들이 얘기하는 거를 다 흡수하고 본인이 이제 안다는 거죠. 좀 과장된 모습 이거 좀 약간 무리할 수도 있는데라고 하는데 참모들이 얘기하면 또 과감하게 네. 실천해서 전환길 씨도 뭐 끌어안는 모습. 근데 제가 볼 때는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아까 집권 전략, 통치 전략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장동혁 대표는 그런 전환에 굉장히 시프트에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예. 네. 저 개인적으로 좀 알기 때문에 제가 예.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할 거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은 그리고 그 장동혁이라는 정치인 자체만으로 본인에게는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예. 장동혁 대표를 원외 때부터 알고 오랫동안 관찰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얘기도 많이 들어서 좀 그 정보가 많습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외적 내적 환경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보수 측에서 보면 장동혁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저는 보수 아니 합리적 보수 관점에서 합리적 보수 시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야말로 이제 오른쪽 길로 너무 달리셨는데 우리 이택수 대표님 말씀처럼 그분은 승품 자체가 그렇게 외골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상황에서 뭘 해야 된다는 걸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네. 아까 우리 김민정 앵커님이 한동훈 대표 전 대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얘기 잠깐 하고 싶은데 이제 이번 전당대회 때 사실은 최대의 어떤 패배자는 한동훈 전 대표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한동훈 대표가 나가지 않은 게 신의 한 수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어떻게 이 선출직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이 판에 안 나가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저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 장동혁 대표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 분석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표를 갖다가 분석하는 걸 일단 떠나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영향을 봤을 때 좀 네. 미천이 드러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왜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삼루에서 태어난 놓고는 자기가 삼루타를 치고 나간 줄 안다. 뭐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수저들 갖다 비판하는 재벌 금수저 비판할 때 그런 얘기를 쓰거든요. 자기가 삼루타를 치고 나간 줄 안다. 삼루에서 태어난 놓고는. 되게 뼈 때리는 말인데. 네. 근데 저는 그 예. 한동훈 대표가 바로 그 해당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예. 후광,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어떻게 보면 도움으로 사실은 공천권을 갖는 비대위원장까지 가고 그 이후로 이제 당 대표까지 하고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과연 그 역량을 갖다가 보여준 적이 있는가 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의문을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선출직이 돼본 적도 없고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본 적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본인도 안 했고요. 그랬을 때 이분의 역량에 물음표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당장 오늘 이제 그 어제인가요? 그 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축하 메시지를 보낸 걸로 봐서는 당을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 견디면서 이 당내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당을 나가면 완전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저는 내년 6월에 어떻게 보면 재보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든 나가가지고 자기 역량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계속 금수저 정치인으로서 자기 역량을 갖다가 검증을 못 받으면요. 한동훈 대표 미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한 기자님, 한동훈 대표는 어디에 출마해야 자기 역량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 서초나 강남에 출마해야 역량이 나올 텐데 뭐 인천 계양이나 충북에 출마해서는 계양에 나가야죠. 계양에 나가서 진짜 자기 역량을 보여야죠. 서초 강남에서는 뭐 누가 못하는 그러니까 뭐 저도 저는 이제 별로 전망이 높지 않아 보여서 6월 재보선에 나가서 한동훈 대표 이제 그런 정치력이나 돌파력을 예. 보여줄 수 있을까 이 부분 물론 뭐 이재명과의 막각을 세우면서 내가 개항에 출마해서 개항을 탈환해 오겠다 이러면 뭐 엄청난 정치적 사건이 되겠지만 예. 뭐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저는 이택수 대표님이랑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장동혁 대표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계속 얘기 안 해왔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수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소한 10명에서 15명 정도는 선상에 오를 것 같잖아요. 네. 선상에 오르고 그중에 처벌된 상당수가 처벌이 될 텐데 그럼 이 국면에서 당대표로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럼 이 과정에서 아예 이 수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지지층을 기반으로 탄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거를 계속 불복하면서 갈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거기서 어떤 필연적으로 파열이나 갈등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108명 의원이라고 하는데 한 15명 정도가 그렇게 묶인다. 그리고 지금 친한계가 한 15에서 20 정도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 저쪽이 다 이제 말하자면 본인에게 별로 본인이 이제 동원할 수 없는 가용 인력이 되고 나머지는 뭐 소위 말하는 언더쯤인데 여기는 워낙 지역구가 탄탄한 데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중앙 정치 무대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되면 사실 저는 막 수사가 닥쳐오고 정당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는 위기 속에서 뭐 약간 고립무원에 빠질 수 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 현재로서는.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확 끌어안고 가면 버틸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행보를 못 할 거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당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거고 한쪽에서는 뭐 하와이 갔다 오신 대구시장은 계속 니네 당은 해산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고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쉬운 상황은 아니다. 예, 그런 생각 듭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이 장동혁 대표한테는 위기 요인이지만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네. 1.5선이고 자기가 세대 교체의 어떤 중심축에서 선수가 좀 많은 의원들 뭐 10명 아까 법적 리스크 있는 분들이 선수가 많은 의원들이 아마 다수일 겁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정계 은퇴가 될 수 있다면 예. 국민의힘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동력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구속된 다음에 김건희 씨가 구속이 되고 나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구속됐다라는 점에서 보수층이 이 연민의 일종의 언더독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예.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국민의힘이 10명 정도 법적 리스크 체포가 되거나 구속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되면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도 결집하겠지만 국민의힘 지지층도 결집한다라는 얘기죠. 예. 그거는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뭐 일거양득, 뭐 양수겸장 또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일타쌍피가 될 수도 있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좀 다른 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신임 대표 장동혁 대표를 그런 보수 지지층이 이 대권 주자로 인정을 할까?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요? 시험대죠. 그러니까 시험대. 장동혁 대표도 충분히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당대회 때 보여준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전당대회 때 보여준 그 사람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대통령도 아니라 뭐 면장도 못하죠. 근데 지금 그런 모습들을 탈피하는 것들을 얼마나 보여주느냐. 그리고 그 당을 갖다가 다시
중도로 끌고 가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성적을 낼 수 있느냐. 지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성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냈을 때 장동혁 대표도 당연히 그 대권 주자로서 발돋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조경희님께서는 이택수님 장동혁을 좋게 보시는 것 같다 이런 메시지가 올라오고 저는 이제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청래 대표하고도 잘 알고 예. 장동혁 대표는 사실 그분들보다는 사실 친분이 뭐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분의 어떤 그 변신의 능력 이게 예. 지금 1.5선 하는 과정에서 저는 많이 새로운 놀랐어요. 시각을 저런 부분이 들어서. 있었구나. 저는 알면서도 저런 부분이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예. 최근 전당대회 때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약간 과한 모습들도 하는 걸 보면서 와 저분이 굉장히 어떤 탤런트적 기질도 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앞으로 당 대표를 하면서 이 TK 자민련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극우 세력들과 결별하면서 네. 다시 전국 정당의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사실은 지방선거가 이제 아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공식이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여당이 집권하고 나서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냐 아니냐. 1년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1년 6개월이 지나면 여당이 늘 졌어요. 네.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의석을 보면은 항상 1년 6개월이 지나면 야당이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한 석이라도. 예. 근데 내년은 딱 1년 정도 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 공식이 이번에는 깨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보의 소비량이 굉장히 많고 네. 전국의 이 파고가 굉장히 빨리 넘어가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년 정도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7개로 따지면 9대 8 정도 혹은 뭐 많게는 10대 7. 근데 9대 8 정도 됐을 때 국민의힘이 9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잘 변신하고 체질을 개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예. 개혁신당하고도 연대를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연대 왜냐하면 가능합니까? 연대하지 않으면 예. 사실 예. 민주당이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예. 모습 얼마나 유연하고 합리적 보수로 가느냐. 네. 그 부분이 장동혁 대표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장동혁 대표는 이제 대권 주자로 발돋움하는 거고 정청래 대표는 이제 집에 가셔야 되는 거고. 뭐 그런. 정청래 대표가 그러면 장동혁이라는 저 색다른 캐릭터를 상대하려면은 이 사람은 앞으로도 SNS 열심히 해야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 5명도 안 될 것 같다. 아 그분을 안 받아들인다. 네,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동혁 그래?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선순환적인 구조 위에서 장동혁 의원이 올라타서 거기 놀라운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극우 유튜버도 해치고 당내 이제 말하자면 윤호개인 외치는 사람들도 해치고 지금 당장 김민수 최고위원도 제끼고 전환길도 제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야 되는 건데 물론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 정치에서 그게 상당한 어려움이 될 거고 근데 그것만 해도 어려운데 지금 외적 변수가 또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내란과 연관성에서 따라서 정당이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정치 공세도 계속될 거고 그런 거에 대한 디펜스도 하면서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내년 지방선거에 탄다 이러면 저는 장동혁 후보가 대선 주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근데 그런 현실적으로 내년 6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당장에 뭐 지금 당 바깥에 혹은 당 안에 걸쳐 있는 주자들도 장동혁 대표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라든지 뭐 홍준표라든지 오세훈이라든지 다 그렇게 장동혁이 성공하기를 기원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 뭐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택수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저 장동혁 당대표가 대권 주자라는 생각을 매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뭐 시점의 변화에 따라서 뭔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다.